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ESG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재와 거버넌스 핵심, 우리 서진석 이노소셜랩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ESG 내재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앞전에서 거버넌스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거버넌스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버넌스 하면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 다양성. 이 다양성의 목적 함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다양성 하면 이 사회 내에 여성 이사의 비중 확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의 목적 함수는 무엇이죠? 이 사회 내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고 이 사회 필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양성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본바스라고 하는 비꽃 기업인데요. 양말을 만드는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다양성의 가치를 조직 내에 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흑인, 그 다음에 원주민을 포함한 여러 소수인종,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까지. 그리고 이 사회만이 아니고요. 어떤 임원진, 관리직, 그리고 전 직원의 비율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이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본바스의 다양성의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 함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의, 포용, 형평성 이런 사회적 가치입니다. 앞부분에서 ISO 26000의 거버넌스의 목적 함수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다양성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앞장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거버넌스의 주요한 핵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핵심이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인데요. 최근에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직원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참여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이어클레이 타일이라고 하는 역시 비꽃 기업인데요.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폐 변기 그리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 세면대를 통해서 80%를 활용해서 이런 수제 타일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요. 2013년부터 직원 소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직원 소유제의 비중이요. 어떤 정의가 직원이 전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100% 직원, 모든 직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쳤을 때 37%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년 사이에 매출이 8배로 성장하고 당연히 직원 이직률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직원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요. 전 직원들이 모여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하고 이러면서 회사의 방향을 같이 고민합니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이 CEO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즉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비콕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직원 소유제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것이야말로 직원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즉 이해관계자 참여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거버넌스의 정의를 넘어서서 왜 그러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것인가? 조직 내 바람직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조직 내 바람직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그것은 조직과 제품과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실현 과정에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어렵고 중요한 것이 제품 내에 사회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챕터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전에서 유니레버 사례가 좀 나왔는데요. 저도 좀 어쩔 수 없이 유니레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가 지난 20년 동안에 자신의 제품 안에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통합시켜 나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니레버는 다 한계를 부딪혔고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히스토리를 추적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로 꼽은 것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유니레버가 브랜드와 사회 캠페인을 결합시킨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라이프보이의 손 씻기 캠페인 사례입니다. 즉 인도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비누는 유니레버가 탄생한 19세기 말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비누이기도 합니다. 유니레버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인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동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요. 설사 사망하는 어린이가 매년 40만 명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동 사망률의 33%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손만 제대로 씻는다면 이 중에 47%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이 라이프보이의 마케팅 비용을 사회 캠페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선 세트를 통해서 세균을 검출하는 기구나 그리고 노래 율동들과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샘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마을 단위를 돌면서 인도에 있는 교육청, 학교, NGO 이런 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손쉽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6년도에만 1만 개 마을을 방문했고요. 지금까지 약 10억 명에게 이 캠페인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유니레버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 사회의 사회적 문제만 집중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니레버는 네덜란드와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죠. 그리고 P&G, 경쟁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마켓쉐어가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이 진검승부는 제3세계에서 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풀고자 했던 것이 유니레버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졌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비재 브랜드 3위의 라이프보이가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유니레버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풀면서 라이프보이의 손 씻기 캠페인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의 성공 사례가 있게 되자 유니레버의 다른 브랜드에도 전파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브 같은 경우에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다양성의 가치를 브랜드 캠페인에게 결합을 해서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광고나 이런 방식으로 알려나갔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사회 캠페인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미 검증된 광고 캠페인에 돈을 지불하느냐 아니면 그 돈을 그대로 사회 캠페인으로 전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부서와 비즈니스 부서 입장에서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프보이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브랜드에도 이렇게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1단계에서 브랜드와 사회 캠페인을 결합한 것이었는데요. 한계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제품의 판매 단계,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브랜드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요. 이것에 대한 사회 캠페인으로 결합을 한 것입니다. 물론 브랜드에 있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이지만요. 비즈니스 부서를 설득하고 비즈니스라는 근육을 움직이는 데서 쉽게 안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브랜드의 전반적인 사회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제였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두 번째 단계는요, 브랜드에 대한 그런 사회환경적 평가를 하는 단계로 유니레버는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요, 2006년도에 브랜드 각인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환경 역량을 360도 스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주체는 CSR 부서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브 브랜드와 라이프보이 등 유명한 브랜드 중심으로 해당 부서와 CSR 부서가 인텐시브 워크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걸쳐져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가 이 브랜드의 원하는 것,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밸류체인 상에서 있는 이해관계자를 좀 더 긴밀하게 결합을 하고 온실가스, 물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립톤에서는 차 농장의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관련된 NGO 강의를 들었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ESG 부서든 CSR 부서든 비즈니스 각 부서와 같이 이런 심도 깊은 워크숍을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좀 약간 선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계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CSR 부서가 그 제품의 사회환경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일종의 워크숍이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했는데 그건 역시 좀 미흡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CSR 부서가 해당 부서의 사회환경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노정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번째로서 환경 역량 평가를 2008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유니레버에 있는 그때 당시는 지금 1600개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사회환경 역량을 주로 14개국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니레버의 마켓시어의 약 70% 커버리지를 하는 곳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사회환경 문제가 나타나는지라는 것을 직접 파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온실가스는 가만 보니까 비누나 이런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물 소비는 세탁 제품이나 또는 비누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브랜드별로, 지역별로 또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별로 다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 과제인 전사적인 조직 체계, 추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움이 겪였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세 번째 단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2010년도 들어서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좀 더 한 단계 진화 발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앞전에서도 나왔듯이 USLP, 유니레버의 지속가능한 생활계획이라고 하는 거대한 2020년 내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내걸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총 세부적인 73개의 과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과제 앞에 목표를 도달했으면 파란색, 과정에 있으면 녹색, 그리고 아직 궤도를 이탈했으면 주황색으로 신호등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73개 세부 과제별로 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이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앞전에서 2006년도에 브랜드 각인 워크숍을 할 당시에 이것이 일시적이고 전사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한계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즉 ULE, 유니레버 리더십 유기젝티브라고 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총 13명의 C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ULE 조직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하나는요, 이 유니레버 전체의 성장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USLP 과제를 리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 경제적 가치를 둘로 나누는 이원의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ULE라고 하는 쪽에서 다 같이 추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느 분에게 이런 USLP를 이끌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CMO, 즉 마케팅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지속 가능성을 고립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부서는 CSR 부서나 ESG 부서가 마치 좀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데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지속 가능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따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맡은 CMO, 키스 위드였는데요. 이 사람의 일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쪽에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돌아서서는 매출을 증가시키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성장을 따로 보지 않겠다. 그것이 당장 투자자로부터 저항을 받더라도 이것이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진정하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앞전에서 전문성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CSR 부서가 비즈니스 부서를 리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레버는 2012년도에 여기 USLP의 중간 과제를 보면 지금 그때 당시는 총 7개였고 지금은 9개인데요. 이것별로 챔피언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소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인 부서와 담당자가 그것을 리딩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2013년도에 그런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각 비즈니스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즉 USLP 리프레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각각의 챔피언 조직들이 각각의 비즈니스 부서와 함께 이 비즈니스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과제만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결합해서 비즈니스 부서를 설득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중요한 가지가 있잖아요. 지방, 설탕, 소금을 낮추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죠.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 부서를 쉽게 설득하기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성장을 제고하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제를 찾는 거죠.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전략하는 세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유니레버가 주도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 방향, 과제, 실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크노로스프 소스 팀하고 지속 가능한 소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같이 워크숍을 하고 이 과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노로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원재료가 토마토였는데요. 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 점적 관계, 보통 이제 살수 관계를 하잖아요. 살수 관계 대비 약 50%의 물을 저렴하게 전략할 수 있는 점적 관계라고 하는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제3세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성 소싱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와 비즈니스 부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여기에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범농장을 운영하면서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물을 전략하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에 직접 비즈니스 언어를 가지고 비즈니스 부서와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가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량화를 통해서 이것이 경제적 가치와 얼마나 연계되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KPI에 내재화시켜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유니레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도에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요.
지속 가능한 생활 브랜드 자체 인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2015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것을 인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유니레버의 USLP 목표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신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레버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인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유니레버의 400여 개의 브랜드 중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28개 브랜드가 이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생활 브랜드는 유니레버 매출의 75%를 이끌고 있고요. 다른 브랜드 대비 69%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던 것이죠. 즉, 그리고 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면요. 이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찾아낸 것입니다. 비즈니스 부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많은 비용, 더 낮은 비용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성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등등으로 정량화를 해내고 그것을 비즈니스 가치와 연결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화 계획의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였을까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부서는 CFO였습니다. 즉, 이제 비로소 사회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한 통으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가 측정을 해본 결과 물 소비의 85%는 세탁이나 우리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에 보이는 두 사례는 우리의 몸을 씻는 과정이고요. 아래는 옷을 빠는 과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위에 두 번째 헹구는 시간을 줄여준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샴푸를 사용할 때 물의 헹구는 시간을 측정해서 10초만이라도 줄이게 된다면 물 소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물 부족 국가에서 옷을 빠는 데 있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인데요. 옷을 빠는 과정에서 이 세제가 물로부터 2배 정도 빨리 분해가 된다면 4번 헹굴 것을 2번만 헹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은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이런 세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앞에 측정한 4가지 프레임워크에 의거해서 비즈니스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4단계로 보여드렸는데요. 유니레버는 이 과정을 통해서 P&G에게 역전당한 매출을 거의 추격하는 단계까지 경제적 가치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니레버의 어떤 제품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결합시켜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부서나 다른 조직을 얘기할 때 ESG 프레임워크에 의거해서 우리 제품의 사회환경 거버넌스 가치를 통합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니레버의 저는 USLP 추구 방향이 그림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사회적 임팩트는 크게 높이겠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오히려 환경적 폐해는 반절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ESG 프레임워크에 갇혀서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한 제품, 서비스, 조직 전반에 결합시켜내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ESG 추진 체계는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중앙 집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ESG 하고 있죠. 리스크 감소, 컴플라이언스 이거 다 ESG라고 하지만 보통 수동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 ESG의 조직 전반에 이것을 리딩하려고 한다면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겠죠. 유니레버 관점에서 본다면 2010년도에 USLP를 런칭한 것이 바로 중앙 집중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조직 전반에 내재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분산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2012년도에 7개의 중간 과제별로 챔피언 조직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분산시켜냈죠. 이것이 내재화로 가는 두 번째 길이겠죠. 우리가 이런 단계를 보면서
해당 조직 내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요. 제가 제가 있는 조직 내에서 글로벌 팀 대상으로 한번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저희 부서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봅시다라고 했더니요. 총 62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든다면 교육용 로봇 이런 부분들 제품을 그대로 두면서 제3세계에서 그것을 CSR의 과제와 부합시키면서 런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부서는 그 제품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개선하거나 혁신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제3세계에서 그것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덧붙여서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유니레버가 라이프보이와 맨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이프보이의 제품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즈니스 부서가 쉽게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로 유니레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썬라이트처럼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용이하겠죠.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제품의 사회환경적 역량을 재편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부서에 손쉽게 안착해서 그 부분들의 뿌리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요. 그 데니얼 골먼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도 맨 처음에 브랜드 각인 워크샵을 했을 경우에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제품의 사회환경 역량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것을 시작했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못하죠. 이 사회환경 역량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해본다든가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정의해보고 그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중대성 이슈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ESG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자체 진단하면서 파악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하나씩 좀 말씀드린다면요.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구성, 모든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방대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그것의 세부 과제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부 과제까지 데이터를 통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가 무엇인지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기업 사례는 아니지만요. 바르셀로나가 지난 2020년 1월 달에 바르셀로나 기후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거버넌스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 7월 달부터 6개월간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시민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6개월 동안 지난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추진 과제로 도시 전체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242개의 과제를 도로, 교통, 소비, 폐기 전반적인 전체 도시를 세팅하기 위한 과제를 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242개의 과제에 대한 추진력 있는 실행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압축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정의를 넘어서서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목적 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 비즈니스 조직과 제품,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체계에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통합시키고 실행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거버넌스 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